최근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이것이 한만호 씨 당시 증인했던 한만호 씨가 검찰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옥중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당시에 취재했고 재판 대부분을 참관했고 그리고 한만호 씨 출소 당일 유일하게 만나 인터뷰를 했던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 20년 만에 뵙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20년 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머리 많이 새셨네요. 자, 이렇게 다시 뵐 줄이야. 이 사건은 워낙 10년쯤 됐기 때문에 다들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네. 사건이 두 개죠. 그렇죠. 예, 하나는 곽영웅 대한통운 사장. 예, 5만 달러 수수. 예, 5만 달러 줬다고 했는데 코미디였습니다. 이 재판은. 거의 그랬었죠. 예, 돈을 줬다고 그랬는데 돈을 받았다고 하는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도 주머니가 없고 한명숙 총리의 당시 입었던 옷을 보니까 뭐 이런 자잘한 건들이 다 뒤집어지면서 결국은 의자가 받았나 보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죠. 예, 그렇게 결론이 나고 이건 무죄로 끝났어요. 이 사건은 끝났는데 이게 무죄가 되기 직전에 검찰이 또 하나 기소를 하죠. 예. 이게 이제 한만호 전 대표 뇌물 사건입니다. 이게 또 1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그때 요약을 먼저 할게요. 무죄가 나는데 왜 무죄가 나냐면 처음에 한만호 씨가 한신건영인가요? 맞습니다. 네. 한신건영이라고 하는 종합건설회사 예. 대표였죠. 본인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3억씩 3번에 걸쳐 9억을 줬다. 백주 대낮에 트렁크에 현금으로 넣어줬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가 이게 이제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뒤집습니다. 그죠? 네. 네. 그때 참관하셨으니까 법정에서 뒤집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아마 검찰도 거의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검찰 조사에서 이미 예. 한만호 대표하고 검찰은 거의 그 기소 관련된 혐의를 거의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한만호 대표가 그거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예, 단단히 철저히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진술본복은 검찰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게 이제 비망록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나오는 예. 게 한만호 사장은 그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공사대금 관련해서 예. 횡령 그리고 비자금 조성 혐의로 통영교도소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서울로 불려가죠. 예. 예. 그러고 나서 한 70몇 번을 불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73회에 걸쳐서. 73회. 예, 예. 근데 조서는 5번만 썼다는 거죠. 맞아요. 나머지를 뭐 했냐 이제 비망록에 있는데 이제 교육을 외웠다는 거죠. 예, 예. 검찰이 이렇게 돈 333호로 줬다고 하자. 뭐 이것도 여러 번 바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아마 10억으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스토리를. 그래서 442로 하자. 442로. 그다음에 342로 하자. 이렇게 했다가 그건 좀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냥 333으로 하자. 333. 라고 했다라고 한만호 대표는 자신의 비망록에서 그렇게 적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없는 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상상을 해야 되고 근데 법정에서는 반대 신문도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러면 돈을 줬다는데 그때 무슨 옷을 입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상황이 예측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예행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흔히 이제 검찰은 시험 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만호 씨는 비망록에서 테스트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판에 나가기 전에 이제 사전에 그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검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처지가 돼서 대신 답변하기도 하고. 예. 그런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연습을 해야 되니까 70 몇 번에 걸쳐서 연습을 하고 그중에 이제 다듬어진 걸 진술로 그렇죠. 받아서 다 가짜죠, 다. 근데 이제 이 한만호 씨가 법정에 가서는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압박을 받아서 그랬고 사실은 돈을 안 줬다고. 발칵 뒤집어졌죠 그때. 발칵 뒤집어져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이
당연히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만호 씨는 진술을 번복해서 얻을 이득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한만호 대표가 검찰에 협조했던 이유는 사실 그 출소 이후에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라든지 가석방을 해주겠다라든지 이제 이런 그 제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검찰 조사 때는 이거를 적극 협조를 했던 거죠. 가족도 끌어들이고. 예.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굳이 재판장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득이죠. 훨씬 이득이죠. 뭐 어쨌든 간에 그 복잡했던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회사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검찰의 힘을 빌려서 쳐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가석방 되고 가족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사업 재개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면 실제 위증죄로 검찰에 이렇게 심하니까 또 집어넣지 않습니까? 2년 더 넣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 이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망록에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만호 씨가 그래서 비망록에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자신이 진술을 번복해서 너무 다행이다. 만약에 자기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으면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심은 당연히 사실 유일한 증인이었거든요, 이분이. 유일한 증인이고 돈 줬다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대목도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검찰에 명문도 모르고 불려와가지고 돈 준 사람 불어봐 했더니 진짜 돈 준 사람 막 불었는데 그 사람은 친박 정치인이었어요. 맞습니다. 뭐 광역자치단체장을 했던 분이시고 지금은 뭐 거의 태극기 부대 세력의 일원이 돼 계시는 분이죠. 돈 얼마 액수도 정확하게 6억 원 그러니까는 그 한만호 대표가 태원 산업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 태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그거를 이제 받은 계약금은 11억 원 중에 그 6억 원을 그분에게 지금 약간 좀 이상하게 되신 그분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검찰이 관심이 없죠. 검찰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한만호 대표는 그 비망록에서 조용히 덮었다. 덮는데 급급했다. 오직 검찰은 한명숙 총리만을 사냥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왜 한명숙 총리가 그때 타겟을 했냐면 지금은 10년이나 지났으니까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졌는데 그때 한명숙 전 총리는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 총리를 했죠. 서울시장 후보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특히 그때 아마 일반인한테 많이 각인이 됐을 것 같은데 추도사 하면서 연결식 추도사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치적 정서적 구심점 역할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차기 그 대권 주자 한 명 반열에 올라와 있었죠. 당 대표도 했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저희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물론 그때 이제 보도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차기 대선 대통령 후보로는 까무로는 한명숙 총리가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말들을 들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된 건 첫 번째 사건이 시작된 건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기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점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한명숙 총리가 초대 이사장을 맡지 않습니까? 바로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곽용옥 사건이나 그 뒤이어서 그게 사실 안 되니까 사실 이제 한만호 사건까지 사실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보이죠. 연결돼 있으니까요. 곽용옥 사건도 진술 번복이 있었어요. 그때 돈 안 줬다고. 자,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그 핵심 증인이 돈을 안 줬다고 번복을 했고 그것이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당연히 이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다 무죄가 났죠. 사건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다들. 그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심을 사실은 1심만큼 그렇게 거의 취재를 잘 안 했죠.
2심은 저도 이 사건을 계속 추진했었는데 2심은 그 한명수 전 총리의 변호인단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고 기자들도 다 끝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근데 판사가 정영식 판사였어요. 예, 2심은 정영식 판사였습니다. 지금은 유명해진. 예, 정영식 판사. 2년 전에 2018년도에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 예. 집행유예를 내리신 분이시죠. 그분. 예. 그분을 저하고 주진우 기자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 하여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하고 주진우 기자가 한명수 전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이 재판이 위험하다. 이 재판은 1심이 아무리 유리하게 판결이 나서도 이거는 무조건 유죄가 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한명수 전 총리도 저희도 그때 재판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나 잘하라 그러고 변호인단에서도 이거는 더 뒤집을 수 없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2심이 얼마나 웃기게 진행됐냐면 핵심 증인 유일한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는데 부르지 않았죠. 부르지 않았어요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을 하질 않았습니다. 부르질 않고 4번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냥. 네. 유죄. 예.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없고 애초 검찰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없어요. 1심하고 2심 재판을 형식적으로만 살펴봐도 사실 이게 차이가 있는 게 1심 때는 사실 선고 공판을 빼고는 한 23차례 정도 공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하루에 12시간, 몇 시간 이상씩 공판을 벌여서 새벽에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공판 중심주의니까요, 당연히. 예. 그런데 2심은 사실 선고 공판 포함하면 5차례, 빼면 4차례밖에 사실은 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마 자료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안의 실체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서류 보고 끝난 거거든요. 이쪽 검찰 주장 듣고 변호인 주장 듣고 서류 보고 그럼 벌써 3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선고하고 4번. 맨 앞에 뭐 증거 목록 가지고 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정영식 판사님한테. 뭘 재판한 그때 건지. 뭐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 유죄가 났죠. 유죄가 났고 다들 놀랐죠. 네. 저도 주진우 기자도 그때 정영식 판사가 저희 재판에 판사로 배정이 돼가지고 깜짝 놀라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만호 씨가 출소했을 때 다들 잊고 있는데 가서 만나셨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본인만 가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오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리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이게 이제 2011년도 제 다이어리입니다. 해킹이 안 되니까. 이게 2011년 6월 13일로 돼 있네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메모를 해뒀는데 한만호씨 공시 한만호씨 출소 서울구치소 이렇게 돼 있고요. 가로 열고 한명숙 기획수사 비망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를 갔던 이유는 1심 재판을 계속 취재하고 있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비망록을 썼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제 비망록을 입수해서 보도하기 위한 뭐 기자적 욕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어쨌든 그 한만호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했기 때문에 당연히 갔었죠. 근데 어떤 기자도 거기 와 있지 않았고요. 아주 캄캄한 밤이었는데 새벽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었죠. 왜 아무도 안 갔는지 저는 압니다. 당시 진보 매체조차 한명숙 전 총리 2심 유죄 때리니까 물론 뭐 보수 매체야 폭포수처럼 기사를 쏟아냈지만 진보 매체들 다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라고 예단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그 검사가 저희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들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만호 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진보 언론인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등등의 기자들이 초창기부터 다 유죄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회사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검찰이 이런 식의 진보 인사를 잡을 때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오히려 진보 매체 기자들한테 소스를 더 많이 주죠. 네.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진보 매체 중에 일부 기자가 그 검사에게 그러니까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 수고했다고 했겠죠.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명숙 총리의 유죄가 사필 규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고생 많았다는 건데, 예,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죠. 이게 이제 진보 매체도 특히 법조교 출입 기자들은 사실은 검찰을 견제해야 되는데 검찰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뭐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보라도 그런 것도 있고 사건은 별로 검찰이 그 법조 기자들을 좀 차이나게 관리하죠. 어떤 사건은 진보 기자들한테 먹을 걸 더 주고. 여하간 그래서 한명수 전 총리는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유죄라고 다들 생각하는 분위기 마치 작년에 조국 대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럼 출입 기자는 다 유죄예요 벌써 이미.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이제 무죄 추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검찰에서 세게 사실은 정보를 흘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게 사실처럼 사실 돌아다니는. 그 프레임대로 계속 기사를 쓰죠. 예.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 자기도 돌아갈 길이 없어요. 기자들. 그 배에 같이 올라타고 하기 때문에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거죠. 그렇게 한명수 총리는 2심 때 이제 어처구니 없는 유죄 판결을 받고 당시 양승태 시절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2심 판사 재판장이 정영식 판사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결 난 게 아마 2015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이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때 8대5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8대5 정도로 났는데 그 8명의 대법관 중에 박상옥 대법관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상옥 대법관이 누구냐면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말단 검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그때 이제 대법관에 임명될 때 그게 되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다시 자료를 보니까는 이분이 거기에 다수 의견에 유죄 확정 쪽에 서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총리는 졸지에 감옥을 가게 되고 그리고 9억 중에 8억 몇 천만 원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형은 확정됐으니까 그거 갚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거든요. 한 사장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저는 그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이런 억울한 사건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돼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출소한 이후에 당연히 저는 이제 한만호 대표를 인터뷰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다시 구속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완전히 이제 풀려난 다음에는 그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이분을 인터뷰하겠다고 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돌아가십니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인터뷰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